살인자 아빠와 피해자 아빠의 치열한 싸움. ENA 신작 드라마 유어아너, 손현주, 김명민. 크래시 후속으로 편성된 유어아너. 해당 작품은 지니TV와 ENA에서 볼 수 있으며 8월 12일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으로 총 10부작으로 끝맺을 예정이다. 극을 이끌어갈 주요 배역을 맡은 배우들은 명품 주연 김현주, 김명민으로 보다 묵직한 범죄형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할 배우들로 떠오르는 김강훈, 허남준이 함께 출연을 확정지었다. 유어아너는 판사 송판호 김현주의 아들 송호영, 김도훈이 살인자가 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판사가 직업 윤리를 신념을 저버리고 아들을 지키려 살인사건을 덮는 결정을 해버리는데 처음엔 몰랐을 것이다. 아들이 죽게 만든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조직 보스인 김강헌, 김명민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를 갈고 법을 다루는 권력자와 법 위의 권력자의 싸움이 예고된다. 아무래도 두려울 게 없는 우원시 조직 보스 김강헌이 더 우세할 듯한데 뭔가 결말이 조금 예상되는 스토리여도 명품 배우들이 잘 살려주면 스릴 있고 심장 쫄깃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유어아너 주요 인물 소개. 송판호, 손현주. 올곧은 신념과 정의로운 사명,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판사. 오점 하나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던 그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된 아들 송호영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한다. 김강헌, 김명민. 차가운 심장과 위압적인 존재감을 가진 잔인한 우원시 조직 보스.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송호영, 김도훈. 올곧은 판사 아버지 송판호 밑에서 자라 한국대 수석 입학까지 한 수재 중의 수재. 어리고 유약한 내면의 소유자로 말 못할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김상혁, 허남준. 아버지 김강헌의 난폭함과 잔혹함을 쏙 빼닮은 아들. 냉혈한 김강헌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는 유일한 존재다. ENA 신작 드라마 유어아너 총 10부작. 납골당에서 엄마를 뵙고 오던 길 감정이 격해진 천식 환자 송호영은 잠시 잠깐 방심했을 뿐인데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 사고를 당한 청년 김상현은 숨이 넘어가며 살려달라는 듯 했지만 호영의 선택은 계속 아버지를 찾다가 집으로 도망치기. 무슨 일이니 이게? 다친 데는 없어? 재판을 끝내고 집에 온 판호는 피를 뒤집어 쓴 호영의 아들의 상태부터 걱정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랑 정면으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죽었겠죠? 그 사람. 2시간 전 사고가 났었다고 밝히는 호영. 판호가 수습해주기엔 2시간의 텀은 너무 길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가장 빠른 확실한 해결책이다. 그래도 평소 판사의 신념이 있기에 판호는 피하기보단 아들을 자수시키려 했었었다. 뺑소니 사망사건이 접수되어 소란스러운 경찰서와 뉴스에 보도되는 피해자 아버지 모습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죽은 김상현은 우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원그룹 김강헌 회장의 차남이었고 뒤늦게 병원에 이송되어 병원에서 사망했단 걸 보면 뺑소니가 아니었으면 살았을 가능성도. 외출이 아니야. 석방을 준비해. 복역 중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 김강헌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호랑이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걸 직감한 판호는 자신이 직접 나서 아들의 차를 치우고 김강헌에게 걸리지 않으려 증거인멸을 하는데 정신 차려. 너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런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건 자기 연민이야. 지금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평소 정의로운 판사로 추앙받던 판호는 결국 아들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선택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 아들의 죽음에 백으로 교도소를 빨리 출소한 강헌 역시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았을 가능성을 생각했고 범인을 잡더라도 단순 뺑소니면 최하 운명이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 당시 현장에서 아들의 폰으로 범인이 119 신고를 한 녹음 내역이 있었지만 천식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해 호영의 가분 숨소리만 담겨 있었다. 업무에 복귀한 판호는 자신이 지난날 벌인 일과 상반되게 좋은 분이라며 일적으로 인정받는 이질감에 죄책감이 스물스물. 하지만 이미 아들의 범행을 덮기 위해 손을 댄 순간부터 그는 돌이킬 수 없었다. 동생의 죽음으로 장남 김상혁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인터뷰에서 범인에게 경고한다. 뜰개 새끼가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면 산 전체를 뒤져서라도 들개 무리를 소탕합니다. 그게 정이죠. 아무래도 강헌이 큰 조직 보스이기에 부두파 보스가 범인 후보에 먼저 오르는데 앞서 상혁이 지칭한 들개파는 부두파였다. 부두파 보스는 자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혁은 범인을 잡지 않으면 부두파가 범인인 거라며 범인을 잡아 데리고 오라 압박했다. 서슬퍼런 모습이 아버지를 똑 닮은 상혁이 나섰으니 부두파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었긴 해도 판호 부자는 덜미를 잡힐 듯하다. 그리고 강헌은 신고 전화에 녹음된 호영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또 듣는데 그가 천식환자임을 눈치챌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던 김강헌, 김상혁 부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 살던 송판호, 송영호 부자가 속이고 감심함을 빠져나갈 수 있을런지. 글쎄,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다면서 그 와중에 피해자의 핸드폰은 강에 던져버린 호영. 호영의 지문이 남았을 폰은 알아서 없애겠다. 판호는 혹시나 남았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호영이 들린 카센터의 CCTV 파일도 삭제한다. 조금이라도 단서가 발견돼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야 돼. 지금 네 표정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부터 네 표정 행동 하나에 너와 내 목숨이 달려있어.
명심해. 그 후 판호는 물러터진 아들의 멘탈부터 잡아놓고 의심을 피해 사고 차량을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법전을 외우던 비상한 머리로 계획을 세워 정유아에게 차량의 처리를 맡겨놓은 뒤 도난 차량으로 신고해 처리하려 했건만 차 배달을 맡게 된 이상택이 자신이 위험할 뻔하자 경찰을 폭행하고 도망쳐 사건이 커지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게 된다. 거기다 되찾은 차량의 펑크난 타이어 위쪽에서 사고난 오토바이의 펜다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판사인 판호에게 우호적인 형사 재림은 그래도 그를 의심하진 않았지만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을 순 없어 형식적인 거라며 호영의 증언도 딴다. 송판호, 송호영 부자가 진실을 은폐하려 고군분투하는 사이 김강원은 화장터에서 아들의 마지막을 지켰다. 당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장 커서 그 슬픔에 분노라는 감정이 잠재됐었던 강원. 하지만 그가 복수라는 감정을 잃은 것은 아니었고 계속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범인이 천식환자라는 것까지 알아낸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차량에서 발견된 오토바이 파편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려있는 이상택에게로 향하는데 판호는 이상택이 김강원의 용의선상에 오르자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앞서 사고 차량에 처리를 맡겼던 정유아에게 진실을 밝힌다. 청렴 결백하던 판호와 달리 정치폭력과 엮인 국회의원 정유아는 너무도 상반된 인물인데 그와 손잡기로 결심한 이상 더 무너지게 될 듯 송판호 때문에 범인으로 의심받게 된 이상택을 향한 강원의 복수는 바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첫 희생양은 그의 가족들이었다. 불안해하며 그 집 근처에 있던 판호는 폭발 현장을 목격하는데 복수의 판부터 다른 김강원의 스케일을 직접 받기에 판호는 진실답기에 더 목매게 될 듯하다. 판호는 죄책감으로 이상택의 집을 찾았다가 가족들이 폭발 사고를 당하는 걸 목격한다. 자신이 이상택에게 호영의 죄를 덮어씌우지 않았으면 아마 판호 부자에게 향했을 복수. 이후 강원에게 노모와 어린 딸이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가는데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 보면 사고를 주도한 건 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의심 가는 건 첫째 김상혁. 김강원이 노리는 건 복수가 아니야. 미끼야. 하지만 그 내막을 알리 없는 판호는 강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노력 중이었다. 판호의 부탁으로 괜히 뺑소니 사고 차량 처리를 맡겼다가 이상택 때문에 꼬리를 밟혀 피곤해진 부두파와 정유아. 세상 믿을 놈 없다고 원래 구리게 노는 정유아는 부두파 보스에게 판호가 김강원의 아들을 친 뺑소니범이란 정보를 흘려 그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었다. 무슨 일로? 강원은 미국에 돌아가랬더니 말 안 듣고 복수를 시행한 상혁에게 싸다구를 연타로 상현이를 죽인 범인은 내가 찾아낸다. 그의 합당한 벌은 내가 줄 거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어째 김상혁은 일단 조져버리고 보는 게 행동면에선 더 보스스러운 부분? 그리고 이상택도 뒤늦게 자신의 노모와 어린 딸이 희생된 걸 알고 분노한다. 돈 벌려고 차 배달만 하려 했을 뿐인데 이게 가족의 죽음과 맞바꾸게 될 줄이야. 납골당에서 우연히 맞닥뜨렸던 호영과 은. 12. 은은 호영이 오빠를 죽게 만든 것도 모르고 그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상혁은 아버지의 경고에도 보여지는 것만 믿고 이상택이 범인이라 확신에 혼자 추적한다. 이상택은 범인이 아니야. 이 숨소리 천식환자의 숨소리야. 그리고 김강원은 보다 지능적으로 움직였다. 녹취록을 통해 범인이 천식환자라 확신한 그는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 상택은 자신이 가족을 잃게 된 원흉이 누구인지 알기에 일단 송판호부터 찾아간다. 내 계좌에 당신의 죄값을 매겨보고 그 와중에 실속 챙기길 택한 상택은 값을 제대로 매기면 캄보디아로 떠날 거고 제대로 못 매기면 김강원을 찾아갈 거라 협박했다. 그래서 진실답게 급급한 판호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 5억을 준비해 이상택에게 입금해달라며 정유아를 찾았다. 그 와중에 차량 실소유주를 찾아 나선 강원은 판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판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그의 손아귀 안 부두파는 돈을 입금해주고 상택 부자의 밀항을 돕겠다 약속했지만 이런 부류가 그 약속을 지킬 리 없고 결국 위험에 처한다. 미리 돈을 입금받았던 상택은 아들이라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맞서며 청강을 도망시켰다. 부두파가 상택을 처리하던 중 급습한 김상혁. 이상택에게 죽음을 선사한 건 그였다. 김상혁은 이복 동생의 복수를 핑계 삼아 약간 살육을 즐기려는 것 같기도. 그래서 김강원이 그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런지 도망치던 청강은 그 와중에 똑똑하게도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걸 영상 증거로 남겼다. 한편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판호에겐 목격자의 연락이 걸려온다. 카센터에서 그가 증거를 없애는 걸 봤다는 어눌한 말투의 남자는 또 누구인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입을 닫으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판호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사고 직후 카센터를 찾은 호영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목격자가 침묵의 대가로 원하는 건 역시 돈.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상현이를 그렇게 만들고 도망쳤을까? 지켜야 할 게 많으면 겁이 많아지니까요. 겨우 판사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게 한 것에 분노가 차오르는 강원. 하지만 판호는 천식환자란 전제 조건과 맞지 않기에 나중엔 진범이 아니란 걸 눈치챌 듯 부두에서 이상택은 물론 그를 처리하려던 부두파 일당 몇 도 죽였기에 상혁이 저지른 일은 다음날 바로 뉴스에 보도되고 수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김강원의 짓이라 의심하는 판호는 또 정유아를 찾아가 불안함을 털어놓는다. 그 와중에도 아들의 얘긴 일절 숨겼고 그 사악함이 흔들리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사악하려고 마음먹은 거 내가 아니야. 자네라고. 둘이 어떻게 친구 사이를 유지했는지 의아한데 이미 정유아에게 손을 내민 순간 판호는 물들었다. 의상택을 처리하고 미국에 돌아가려던 김상혁은 뒤늦게 지명수배로 출국 금지령이 떨어진 걸 알고 공항에서 도주한다. 이청강이 증거를 남겨뒀기에 빼박이었다.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 밀항하려 했지만 뒷일을 봐주던 경찰도 채림에게 들켜 상혁을 배신했고 상혁은 계속 자신을 잡기 위해 벼르고 있던 채림에게 붙잡히게 됐다. 이건 아닌데? 눈앞에 총으로 쏴서 죽이는 모습이 당긴 영상을 보여주는데도 우기고 보는 상혁. 그만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목격자가 있거든요. 이번엔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이미 그를 한번 놓친 적 있는 채림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기세였다. 한편 판호는 이미 5억을 털린 뒤라 돈이 부족해 외국인 목격자를 찾아 나서는데 그는 이상택에게 준 돈의 2배인 10억을 요구한다. 판호가 당장 줄 돈이 없다 하자 외국인은 돌변해 자신이 웃음냐며 판호를 때리는데 그때 뒤를 밟아 치고 들어온 김강원. 판사라는 놈이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당신 아들을 죽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판호는 자신에게 총이 겨눠지자 김상혁이 빼박 증거로 경찰에 붙잡혀 있다며 자신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단 말로 거래를 제안한다. 지금 날 죽이면 당신 하나 남은 아들 살릴 기회도 놓치는 거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데 상혁이 걸려있자 복수의 감정을 삭힐 수밖에 없는 강원. 그는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아 판호의 뒤편 허공에 총을 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며 판호에게 총을 쥐어주는데 잠시 멈칫하던 판호는 외국인에게서 호영의 이름이 나오려 하자 주저없이 총을 발사해 그를 처리했다. 그 모습은 강원의 비서가 고스란히 찍고 있었고 그게 판호를 움직일 목숨줄이 될 듯하다. 새엄마와 사이도 좋지 않고 유일하게 의지할 건 아버지뿐이었는데 아버지도 선대 할아버지와 경영 방식이 다르다며 불만을 품었었던 큰 아들 상혁이었다. 그리고 9년 전 상혁은 큰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강원을 욕했다고 몇몇을 아주 피떡을 만들어 놓은 상혁은 아버지도 제어되지 않는 너무 와일드한 아들이었었다. 그러니 미국에 내보내져 방치된 걸지도. 그리고 채림과 판호가 엮여있는 듯한 2년 전 사건은 또 무엇? 판호는 목격자가 호영의 이름을 발설하려 하자 주저없이 총을 발사한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영상 증거로 남았다. 불리한 싸움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죽이는 건 쉬운 일이야. 너는 무척 어려운 일을 해야 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참아야 해. 흐릿하지만 상혁이 찍힌 영상 증거가 있기에 상혁을 풀어주기란 판호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미 그걸로 목숨을 구걸한 이상 판호는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려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형사 장채림을 배신해야 했다. 채림은 판호가 강원의 밑에 있단 걸 꿈에도 모른 채 모든 정보를 알려줬고 판호는 고스란히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것과 목격자의 정체의 사건을 맡은 검사 정보를 넘겼다. 김강원 측은 일단 목격자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사람을 보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김상혁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하게 했고 총기를 구입한 곳에서도 김상혁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손을 써 대리구매한 조빈을 처리한다. 형사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증거들을 없애기 시작하니 미치겠는 채림.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끝이 날까요?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죽게 되자 채림은 죄책감으로도 괴로워한다. 그래도 채림은 영상 증거 목격자 이청강이 있으니 그걸로 무기징역을 받아낼 거라 했다. 제가 판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우원의 외압 따위에는 절대 흔들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돌아가는 채림을 보며 판호는 왠지 대리기사의 눈빛이 불안했지만 아무 일 없기를 바랬었다. 다음 날까지 채림과 연락이 닿지 않고 채림의 집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기 전까진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었다. 하지만 채림이 증거란 것 마냥 사라진 현실을 마주하자 강원을 찾아간다. 장채림이 뭔 죄가 있어? 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손을 대냐고. 가까운 사람이 김강원 손에 당하자 이성을 잃은 판호는 강원이 많이 봐주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따지고 드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없어. 그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철저히 실감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법이란 건 상식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만 먹히는 겁니다. 매타작을 당하고 보니 자신이 김상혁을 풀려나게 하더라도 목숨이 보장된 거란 확신이 없어진 판호는 정의와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자신이 살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이 일이 끝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장채림을 처리했지만 김강원에겐 그 다음 타자 강소영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앞서 강원을 교도소에 넣었던 검사로 빠져나갈 힘이 있는 그도 잡아넣기에 이번에도 독사같이 물고 늘어질 것을 예고했다. 강소영의 첫 재물은 강원의 아내였고 소영은 그녀를 살인교사 및 방화교사로 체포한다. 그리고 그 시각 딴 생각을 하려는 판호를 불러다 단도리를 하고 있던 강원은 아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송판호는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조미연은 강소영 검사에게 이상택의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죽인 건 김상혁이 아닌 우원 사모님이라며 증거를 넘겨주는데 감시를 붙여 송판호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단 걸 눈치챈 강원은 조미연, 강소영, 정희화와 접선하는 사진을 내보이며 폭발 사건이 파헤쳐지고 있는 게 판호의 계획이냐 추궁한다. 그리고 때마침 강소영이 아내를 체포하러 왔단 연락이 내 가족을 건드려? 무슨 얘기야? 가족을 건드리다니. 당신이 이 세상 어디에서 뭘 하든 그 모든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거고 현 상황에 판호가 할 수 있는 건 모른 척하기. 하지만 강원의 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마지영은 괜히 우원 사모님이 아닌 듯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상황에서도 검사를 마주하고도 되려 당당했다. 소영은 지영의 비서가 폭탄을 설치하기 전 지영과 통화한 내역을 증거로 들이미는데 우원을 상대할 증거치곤 좀 허술한 거 아닌가. 지영은 그 정도로 되겠냐며 코웃음 쳤고 소영은 명확히 증명해내긴 어렵지만 김상현 사고 이후 벌어진 사건들이 모두 우원을 가리키고 있다고 맞섰다. 우리를 상대로 힘싸움을 하겠다고. 그리고 우원의 힘에 맞서긴 자신의 힘이 부족한 걸 알기에 약점부터 파고들겠다 선포한다. 강소영이 김강원의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마지영. 가장에게 가장 두려운 약점은 가족이야. 그리고 강소영의 예상은 적중한 듯했다. 엄마가 체포된 걸 직접 보며 같이 타격을 입은 듯한 여린 딸을 보는 김강원도 아버지는 아버지인지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강원 회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네가 예전부터 나한테 바랬던 것. 그거라면 김강원 회장을 이길 수 있겠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상황에 판호는 대범하게도 정의화와 접선해 또 벗어날 궁리를 한다. 그 방법은 앞서 정의화가 말했던 청와대 입성. 송판호가 미끼를 물었어. 내가 송판호 청와대에 집어넣을 거야. 정의화는 판호의 명성을 이용해 청와대에 입성시킨 뒤 뺑소니 약점을 목줄 삼아 부두파와 자신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닐런지. 마지영의 구속영장에 관해 부적합하단 의견이 판호에게도 전해지고 판호는 부적합 판단을 내려주기보단 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다. 반항하는 걸까 아직도. 판호의 결정을 전해 들은 강원은 화가 치밀어 오른팔을 보내 경고한다. 창혁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될 거라 위협하는데 나름 지식인인지라 입은 살아있는 판호가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김강원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김상혁을 풀어주려 한다면 재판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마지영은 어차피 구속 부적합으로 풀려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거라는 판호의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물러서는 창혁. 모든 일이 가능하다면 날 죽이고 직접 하라고 그래. 그래도 창혁은 다음에 불러내면 나오라고 하고 판호는 당당한 척했지만 손의 떨림은 감추지 못했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나? 그래, 차라리 죽여. 아니 뺑소니 사망사고의 진범이라고. 내가 자수하는 수도 있지.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재판은 못 이기기 때문이야. 김강원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자꾸 판호가 어울리지 않게 세게 나오니 자신이 판호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실감시켜주는 강원. 내가 죽으면 당신 아들 못 구해. 그럼에도 판호는 맞서보지만 아무래도 법과 엄병보다는 힘이 우위인 듯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자존심이 상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내가 느끼는 고통 똑같은 걸로 만들어줄까? 그래도 자존심 타령할 수 있을까?
결국 판호는 마지영의 구속은 불필요하단 판단을 내려 마지영이 빨리 풀려나게 도왔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나 앞으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김강원을 대적하고 살기 위해 정의화와 같이 송판호에게 붙은 조미연. 정의화는 판호가 정무수석 자리에 앉으면 천하의 김강원도 함부로 못할 거라며 김상혁을 유죄 선고하고 우원을 박살내는 청렴 결백한 판사 이미지를 가져가잔다. 하지만 그들의 회동은 금세 덜미를 잡히는데 판호는 창호가 자신을 발견하기 전 가까스로 탈출해 그들을 속였다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찾아와 있는 김강원, 자연스레 아들 호영도 노출이. 어쨌든 판호는 강원의 손바닥 아니었고 도망쳤지만 신발 사진을 찍어둔 우원 부하들의 판호는 회동 사실을 들키고 만다. 그날 밤 부두파엔 피바람이 불었다. 감히 김강원 회장을 적대시한 죄값으로. 그리고 정의와도 붙잡혀 피떡이 될 정도로 당한다. 강소영은 부두파가 싹쓸이 된 게 당연히 우원의 짓이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부파에서 자신들이 벌인 짓이라며 우원과 선을 긋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판호에겐 또 다른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기 시작한다. 앞서 판호가 죽였던 목격자가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곧 경찰이 판호를 추적해올 것이었다. 뉴스 보도와 함께 자신이 총을 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전송되어 오니 이쯤 되면 판호는 자신이 강원을 제치고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까? 목격자의 시신이 발견된 후 자신의 살인 영상이 폰으로 전송되어 오자 판호는 스스로 강원을 찾아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희망을 믿지 마. 두려움을 믿어. 그게 자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보복 심리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이후 김상혁의 총격살인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고 판호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이 아버지들이랑은 다르게 자식인 호영과 은은 많이 가까워져 있었는데 둘의 사이가 좋은 걸 본 마지영은 호영 혼자 남았을 때 찾아가 경고를 남긴다. 많이 웃고 많이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놓여. 은의 지능이 10살쯤에서 멈춰있어. 고통에 많이 약한데 호영과 있을 때 많이 웃는다고. 그러니 은이 진료할 때까지 많이 웃게 해주란다. 그리고 어린치기에 데리고 노는 거라면 목숨을 걸어야 할 거라 경고했다. 판호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재판을 끝내고 모든 게 잊혀질 때까지만 호영을 출국시키려 하는데 호영은 자세한 이유도 없이 나가 있으라 하는 판호에 반발하며 폭발한다. 협박하고 있죠. 김상혁 무죄 판결 내리라고. 만약에 김상혁 무죄 판결 내리면 저 자수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약속 안 하시면 제가 직접 김강원 회장 찾아갈 거예요. 내가 김상현 죽였다고. 네가 왜 재판을 신경 써? 그 새끼가 엄마를 죽였으니까. 2년 전 채림과 판호가 더 가까워진 사건은 조은혜가 죽은 것과 관련된 것이었고 판호는 엄마가 그런 건 우울증 때문이고 김상혁은 증거불 충분이었다 하지만 호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림과 판호가 김상혁에게 이를 갈고 있었던 거 보면 뭔가 있긴 했던 듯.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엄마가 그런 거잖아. 아빠도 엄마를 죽인 범인 중 하나야. 혹시 너 일부러? 아니지. 우연이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일부러 그랬으면 김상혁을 무죄로 만들라고 김강원이 계속 압박하는 중에 주변인들은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계속 판호를 압박해온다. 김강원은 올인을 못해요. 안전을 확보한 다음 복수하는 놈이거든. 지킬 게 없는 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김상혁 유죄 판결하세요. 그 다음은 마지영, 다음은 김강원까지. 법의 힘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건 다 묶어놔요. 그 사이에 내가 우원 무너뜨립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조미연은 잃을 게 없기에 판만 깔아주면 복수를 마무리하겠다지만 판호는 잃을 게 많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단 걸. 그걸 조미연은 모르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판호는 자신을 옥죄일 증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주저하는 정의화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 청와대 연주를 잡아보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았다. 자네 아들이 왜 내 딸을 만나고 있지? 그 와중에 뛰쳐나간 호영이 은을 만나고 있던 게 김강원에게 발각되고 판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며 빌었다. 재판은 반드시 무죄로 만들겠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큼은 부탁드립니다. 너 같은 인간도 아버지였구나. 일부러 만나는 거니? 아니지. 판호가 호영에게 은이 누구의 딸인지 알려줘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안다고 답하는 호영. 판호는 어쩌면 호영이 모든 걸 알고 복수를 한 걸지도 모른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판호가 김상혁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엔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간다. 실종되었던 장채림이 재판장의 증인으로 나타났고 중요한 증인인 이창강의 신변을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 밝혀 판을 뒤흔들었다. 27. 왜 그렇게 김상혁한테 집착해? 2년 전에 조은혜 씨가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은 김상혁의 강제 마약 투약 건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폭행이었어요. 그러면서 2년 전 김상혁이 벌인 짓이 드러난다. 강제 마약 투약 때문에 자살했다 알려진 조은혜는 사실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것이었던 것. 그런 놈이 무죄로 풀려났으니 판호에게도 호영에게도 김상혁은 원수일 수밖에 없었다. 의상택이 아니라면 판사님이 아니라면 용의자는 딱 한 명으로 좁혀져요. 장채림이 자취를 감추며 판호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그의 수상함을 눈치챘기 때문이었고 김상혁, 김강원을 잡는 게 우선이라며 용의자의 때에 아는 것 같으면서도 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호영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니 은은 앓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때문에 김강원은 따로 송호영을 불러낸다. 부탁 하나 하지. 은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은이 옆에 있어줬으면 해. 아버지가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아저씨가 시키신 거 아닙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건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김강원이 무섭다면서도 할 말 다 하던 호영은 긴장한 탓일까? 갑자기 기침을 하다 호흡기를 꺼내들고 그 때문에 김강원의 표정이 굳어진다. 앞서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신고 전화를 듣고 또 듣던 강원은 천식환자랑 결론을 내렸었는데 범인이라 인정하는 판호의 등장에 잠시 잊고 있다가 호영의 기침을 보며 그 기억이 되살아났던 것. 이청강이 자신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이 아니라며 알리바이를 증명해줬기에 장채림은 판호도 경계하게 됐고 그래서 강소영과 따로 손잡고 대비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일단은 김상혁, 김강원을 잡는 게 우선이란 목표가 소영과 일치해 뺑소니 사건은 덮어둔 것. 하지만 추후에 분명 수사를 진행할 거였다. 장채림 형사가 의심하고 있어. 판호는 나중에 호영이 잡힐 것을 염려해 자신이 막을 테니 미국에 나가 있으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호영에 또다시 의심이 피어올라 물어본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니? 뺑소니 사고 피해자 김상현. 네가 그렇게 증오하던 김상혁의 이복 동생이었어. 엄마 복수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니? 아니잖아. 우연히 일어난 사고잖아. 맞지? 판호는 의심하면서도 절대 아니길 바라며 말을 이어갔다. 사고 당시 호영을 자수시키려다 막은 것은 우원과 관련되어 법의 처벌이 아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염려에서였다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거라면
나도 살인자를 도운 공범이 되는 거야. 그건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야. 이제 와서 판사로서 신념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지키려고 하셨던 거 이번에도 지키실 거죠?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법이 원칙적으로 집행된다면 엄마를 죽게 만든 김상혁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재판에 이청강이 목격자로 증인석에 앉아 총을 쏜 게 김상혁이라고 증언한다. 무죄 판결을 내리기엔 강소영, 장채림 측의 증인이 너무 확실하기에 곤란해진 판호는 청와대에 입성하기 위해 또 접촉하고 그쪽에선 이슈가 필요하다며 김상혁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라고 지시한다. 그럼 2달 정도 후에 불러주겠다고. 재판 후 2달이면 죽으라는 얘기지. 하지만 정권에서 의원을 누르게 기다리는 2달이란 시간은 너무도 길었고 그래서 다시 부두파 두목 조미연과 접촉한다. 자신 있으니까 딱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죽어. 판호는 틈을 만들기 위해 김강원을 불렀고 이청강을 끌어들여 판을 기억짠다. 그런데 예상 외의 얘기를 꺼내는 강원. 난 자네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소리가 있더군. 거친 숨소리, 천식 환자의 숨소리. 범인은 자네가 아니야. 상현이를 죽인 아이가 지금은 은희 옆에 있어. 의도적인 걸까? 의도적이라면 원하는 게 뭘까? 우연이야. 원하는 건 없어. 아무것도. 호영이 천식 환자인 걸 알게 된 김강원이 진범을 눈치챘고 판사의 권한으로 김상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생각하냐며 그 정도 힘은 자신도 있다고 한다. 당신 큰아들 김상혁이 내 아내를 강간했어. 내 아이는 엄마를 잃은 후 지옥을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자 2년 전 사건을 들먹이며 모든 게 우연이라 주장하는 송판호. 당신은 아이를 잃었고 내 아이는 엄마를 잃었어. 판호는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내세워 이청강을 설득하고 증언을 번복하게 만들면 김상혁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한다. 김강원이 호영의 범행 사실을 아는 줄 모르고 조미연을 이용해 김강원을 덮치려 했던 판호의 계획은 결국 아들의 안전 때문에 실패했다. 이후 김강원은 판호의 말대로 정의화를 이청강과 접촉시켜 그를 기운들었다. 장채림과 강소영이 뺑소니 사건의 진범을 알면서도 김상혁, 김강원을 잡기 위해 모른 척 청강을 이용하고 있다 하니 흔들릴 수밖에. 이후 이청강은 자신이 본 게 김상혁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고 한 달간 장채림과 강소영이 이청강을 보호하고 있던 게 증거를 조작하려던 것으로 포장되어 역풍을 맞게 됐다. 김상혁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판을 다 깔아뒀지만 앞서 조미연과 손잡고 김강원을 치려했던 계획이 발각되어 무죄 판결을 내려도 또 위험한 상황이 된 판호. 판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아들 호영만 지키면 된다 되뇌 있는데 호영이 사고 우연 아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계획한 범죄입니다. 판호에게 배신감을 느낀 채림이 호영을 물고 늘어진다. 김상혁 재판이 무죄로 끝나면 호영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호영이처럼 김상혁이 딱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다면 제가 알고 있는 진실 묻어둘 용이 있습니다. 비겁하군. 현재 가장 비겁한 건 판사님이세요.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니? 엄마 복수를 위해서. 채림의 말에 계속 의심스러웠던 구석이 확신이 되어버린 판호는 살아있는 호영을 지키기 위해 엄마의 재판에 굴복했던 걸 한다. 최선이요? 그거 아빠를 위해 한 일이잖아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강제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참고 있던 호영도 결국 본심이 터져나왔다. 내가 왜 김상현을 죽였을까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 그 삶을 김강원 회장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무서워서 절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요. 내가 널 죽도록 놔뒀으면 좋겠니? 네. 아니, 넌 살아야 해. 반드시 살려둘 거야. 저번엔 판사 와이프도 보내버렸어. 앞서 500만 원을 주고 티라백에 김상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 했던 호영. 그러면서 호영은 김상현 또한 형의 만행을 알고 자신의 엄마를 안주거리 삼는 것에 분노했었다. 그러니 복수를 접을 생각은 절대 없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범죄자로 재판을 받을 겁니다. 티랍의 여자친구를 만나 호영이 계획한 범죄를 알게 된 장채림은 그걸 빌미로 거래를 제안한다. 아들을 지키고 싶으면 김상혁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이에 판호는 김강원 쪽에 연락해 호영을 살리는 게 목적인 자신에겐 장형사의 협박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방법이 생길 때까지 감금이라도 해달라 부탁했다. 판호는 자신이 그때 호영의 자수를 막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가운데 조미연도 압박해온다. 그녀 또한 호영의 계획적 범행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살려면 청와대 국무총리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호영이 총을 구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놀라게 만들었다. 김강원 회장과 우원그룹 무너뜨릴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접선한 판호는 구미가 당길 조건을 던졌고 자신이 김상혁 유죄 판결 후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게 약속해주면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겠다 한다. 이후 판호는 우원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정무수석이 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소영을 찾는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 이후 김강원이 저지른 악행들에 대한 증거를 넘겨달라 부탁했고 넘겨받긴 했지만 판호를 만난 후 채림이 또 사라진 상황이라 소영은 호영의 계획 범행 증거를 갖고 있다며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될 거라 경고했다. 자료 일부를 넘겼지만 좀 아쉽다며 마지영의 범행 자료까지 원하는 청와대 실장. 판호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다음날까지 마지영의 방화살인 증거도 넘기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바로 우원의 덜미를 잡힌다. 사실 판호는 그들의 감시망을 따돌리며 움직였다 생각했지만 한 번도 따돌린 적이 없었다. 이게 마지막 발악이었겠지. 겨우 이걸로 날 망가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끝난단 말입니까?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 생각하나? 궁지에 몰리자 또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릎을 꿇으며 강원에게 비는 판호는 자수하려던 아이를 빼돌려 사건을 조작한 건 자신이라며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물으라 자신은 죽어도 된다 애원한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마지막 공판일 강원도 호영도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고 그 시각 채림의 차량이 물에서 건져지는 걸 보면 장채림 또한 송판호 때문에 죽은 듯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송판호는 끝끝내 김상혁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하지만 아직 호영의 복수는 끝난 게 아니었으니 재판 결과에 분노하고 있던 호영에게 부두파에서 살아남은 듯한 조직원이 접근해 호영이 구하고자 했던 총을 건넨다. 그리고 괜히 같이 엮여 죽음을 코앞에 둔 부두파 두목 조미연은 아직 송호영이 복수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원에게 예고했다. 모를 거야.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 그리고 그 꼬맹이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놨을까? 아마 끝까지 갈 거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게 될 거야. 자신 때문에 장형사가 죽은 걸 알게 된 판호. 하지만 자수를 막은 순간부터 죽어나간 사람이 수십이기에 판호가 지금에 와서 후회해봤자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총을 손에 넣은 호영은 마침 집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의 연락에 주저하다 응하고 마지막 복수를 다짐하며 몸에 총을 숨겼다. 하지만 호영은 몰랐다. 죽어가면서 남긴 조미연의 말로 강원은 호영이 철저하게 계획한 살인을 알게 됐고 호영을 주시하고 있었던 걸.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상현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놈이 내 딸과 함께 있어. 원하는 게 뭘까? 죽은 지 엄마 복수를 하고 싶은 걸까? 감히 나한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놈의 아비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강원. 판호는 자신이 데려가겠다며 호영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부탁하지만 이제 선택은 강원의 몫일 뿐이었다. 판호는 어떻게든 호영을 빼내기 위해 우원로 향하고 그 시각 장영사가 죽고 악에 바친 강소영 검사는 마지영에게 연락해 뺑소니 사건은 호영의 계획된 복수였다 알린다. 봤어요. 정확히 2년 3개월 전에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고 나올 때 봤어요. 그리고 호영은 무슨 생각인지 상혁을 마주한 뒤 어디서 본 적 없냐 묻는 그에게 2년 전 엄마가 성폭행 당한 얘기를 꺼내는데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은희 앞에 나타나지 마. 의미가 있어서일까 폭력 없이 해결하고자 인내심을 발휘한 강원. 그럼에도 호영, 상혁은 딱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시발 좋은 애가 누구지? 시발 전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기억도 못할 수 있어? 상혁도 칼로 맞서려고 했지만 역시 총이 더 빨랐다. 하지만 호영의 복수는 제대로 완성되지 못했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지영이 호영을 겨냥했고 총에 맞은 호영이 상혁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것. 우리 상현이는 죄가 없었잖아. 뒤늦게 판호가 도착했을 때 호영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결국 김상혁 이놈인데 김강원이 알아서 해결해줄 테니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 하지만 그와 강원의 악행은 또 다른 걸로 찾아왔고 이번 일로 운이 마저 잃게 된다. 이제 잃을 게 없는 판호는 우원을 향한 복수심만 남았을 테니 비서실장 및 검사 그리고 정의화가 그를 장기말로 이용하고자 한다. 그 후 강소영은 상혁을 찾아가 그전엔 아버지가 지켜줬게만 이젠 상혁이 김강원과 우원을 지켜야 할 거란 경고를 남겼다. 법 위에 있는 힘으로 싸워봐야지. 마지막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라는 공통점으로 다시 만난 강원과 판호.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이번 일로 각자의 악행들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여기서 끝일 수 있을까? 모든 일의 원흉인 김상혁이 너무 활약 못한 것도 있고 검사가 경고를 날렸으니 시즌2가 나올 가능성도